작년 말에 저희가 모셨을 때 이제 작년 사실 어느 정도 결산에 대한 뭐 얘기는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우리 위원님 모시고 올해 얘기로 좀 집중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때 결산할 때도 기억이 나는 게 이통 3사는 하여간 공이다. 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이 이슈 때문에 다들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일단 이통 3사들부터 좀 먼저 분위기를 좀 보면 올해는 작년이랑은 좀 뭔가 좀 다른 어떤 퍼포먼스가 좀 나올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가 좀 더 나은 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올해 키워드를 좀 저희가 꼽자면 이제 회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적이 좀 많이 악화되면서 이것이 곧 주주환원과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주가 가져야 될 그런 본연의 특징, 안정성과 예측 용이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퇴색이 되었다 보니까 좀 작년에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좀 악화되었던 요소들이 많이 소멸이 되면서 좀 회복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섹터 자체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통 3사는 좀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분명히 물론 또 모르지만 하여간 뭐 보완을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니 올해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그 똑같은 이슈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펀더멘털리하게 나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그 올해 지금 그 9월로 뭐 얘기는 나오던데 애플이 지금 폴더블 아이폰 출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디바이스 쪽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이게 뭐 이 통사들 뭐 좀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게 업되고 하는 모멘텀이 될 만한 얘기가 됩니까? 사실 저희가 디바이스 자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통신사들이 이게 마진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거의 0에서 아니면 거의 비입이 가까운 수준의 그런 마진이 남기 때문에 뭐 이런 디바이스 자체가 폴더블이든 아니든 이게 많이 팔린다고 해서 통신사의 실적에 그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이어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게 나와서 뭐 휴대폰이 잘 팔리니 통신사들한테 무슨 특별히 뭐가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걸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신규 핸드폰이 디바이스가 이제 출시될 때마다 좀 경쟁, 그런 마케팅 경쟁에 대한 얘기가 좀 매번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익선을 일시적으로 좀 훼손시키면서도 이제 좀 가입자 기반 확대를 위해 그런 비용을 좀 태우는 경향이 예전에 그렇게 좀 많았긴 했거든요. 자주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통신사들의 트렌드가 이제 그런 출혈적인 성격을 수반하는 그런 마케팅 경쟁보다는 이제 3사 모두 좀 본업의 효율화 그리고 이제 그런 확보한 재원을 통한 네. 주주환원 확대 그리고 AI 투자 뭐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케팅 경쟁에 대해서는 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경쟁들 좀 세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작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되게 그 고객들 붙잡아두려고 뭐 혜택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꾸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이통 3사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일단 좀 가장 큰 화두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전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병목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병목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 전력일 거고 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 내에 열 문제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송의 효율성,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간에 뭐 렉간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이 렉간의 전송의 효율성을 되게 높이기 위한 통신 관련된 어떤 뭐 장비나 뭐 부품이나 뭐 소재나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작년 말부터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AI 어떤 대규모 투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혹시 통신 쪽으로도 뭔가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될 만할까? 왜냐하면 작년 말에 뭐 몇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좀 튀기도 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이 위원님께서 좀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를 좀 해도 됩니까? 사실 이런 AI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킹 장비들이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종목들인데 그래서 이제 극히 제한적이고 사실 기대감을 갖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를 보면 보통 GPU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좀 과거 전통의 CPU 중심의 그렇죠. 서버들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발히 집행되고 있는 이런 네트워킹 투자에 대한 니즈가 한국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국 쪽에서의 네트워킹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저희 한국 기업들이 좀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기술적인 진입장벽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걔네들이 약간 문턱을 높여서 그런 겁니까?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업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RF 머티리얼즈라는 아. 기업이 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네네. 결국 이게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 연결, 그러니까 이제 건물 간의 연결에는 이제 보통 이게 장거리 전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거리 전송에는 보통 이제 광 케이블로 이게 연결이 되고 그렇죠. 이게 광 신호의 특징이 거리가 길어지면 신호가 감쇄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걸 좀 증폭시켜주는 아. 장치들이 필요하고 예. 그 증폭시켜주는 장치 안에 이제 광원이 들어가고요. 광원 예. 칩이 들어가고 이제 그 광원 칩을 공급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좀 잘 아시는 뭐 루멘텀, 예. 코이런트 이런 좀 큰 회사들이 있고 사업개미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회사들에게 그 광원 칩을 좀 패키징해주는 그 마치 핸드폰 케이스,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을 좀 이제 그 도금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네. 패키징을 해서 좀 열을 잡아주고 이렇게 좀 안전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패키징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머티리얼즈에서 저는 무슨 소재 파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약간 패키징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패키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회사 정도만 사실 작년에 그 회사 그래 주가가 한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주가들이 좀 거의 뭐 제자리로 돌아온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오르는 상태이긴 해도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뭐 이런 뭐 대단한 투자 이런 관련해서 국내 통신 또는 통신 관련 뭐 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GPU 중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 갖기 힘들었던 건 국내는 아직 GPU가 아니라 CPU 중심의 그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작년 말에 전선왕이 와서 26만 장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결국은 정부도 그렇고 그걸 받기로 한 이제 개별 기업들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SK도 한다고 그랬고 삼성도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GPU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로 바뀌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결국은 걔네들이 다시 국내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해서 걔네들 장비나 부품을 써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또 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지금의 데이터 센터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웬만한 네트워킹 장비들은 거의 다 수입을 해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이번에 뭐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들은 국내에서 좀 국산화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글쎄. 이렇게 많은 샘플을 요청하고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오이 솔루션이나 아니면 옵티코어 같은 그 이런 트랜시버 만드는 회사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광 모듈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나 아니면 뭐 케이블을 공급하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뭐 이쪽을 뚫어보겠다 하고 이제 좀 샘플을 열심히 납품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소위 말하는 퀄 테스트를 네네,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그 왜 제가 또 이 여쭤봤냐면 최근에 그 빛과 전자라는 데도 그렇고 대한광통신도 그렇고 대한광통신은 작년에 많이 떴고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이쪽 분야에서 그 개별주들이 옵티코어라는 회사, 빛과 전자 이런 회사인데 뭐 개발을 했다,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들이 막 화끈하게 움직이면 물론 나중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사실 일반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런 거 뭐가 좀 조짐이 아니야 이렇게 시그널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딱 붙으니까 되게 포장지가 근사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뭘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로 국내든 해외든 데이터 센터에 뭐 들어갈 만한 것들인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검증을 하기가 참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근에 이렇게 회자가 됐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술적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기사가 나와도 이제 뭐 저희가 테마 측면에서 이렇게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결국 이제 안정화되면서 실적으로 찍히기에는 좀 시차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 뭐 어떤 부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납품들을 하는 겁니까? 공급을 하는 겁니까? 미국 회사들입니까? 아니면 유럽 회사들입니까? 미국 회사들도 많고 미국이나 이제 중국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중국 회사들도 그 미국에다가 네네. 아, 그래요? 그거는 규제를 안 하나 보죠, 미국에서?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지어야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는 너무 많고 아. 그 안에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수요도 너무 큰데 네. 그 공급을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그만한 이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게 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업체를 중국 통해 납품을 받는 통신 업체들의 그 물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들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좀 많이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중국의 공급망 그런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중국을 대체할 만한 수준은 안 되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간 네트워킹 장비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데 우리 기술 수준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뭐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 부품들, 예를 들어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네네네네. 부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중국 벤더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서로 간의 이런 뭐 힘겨루기가 지속이 되고 한다면 뭐 우리가 조금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겠네요. 네네.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뭐 기지국 등을 포함한 이런 통신 장비들을 좀 다 폐기하고 이제 그걸 좀 다시 새로 깔려는 그런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 그런 통신 장비 벤더사들의 점유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에릭슨이랑 노키아가 네네, 그렇죠. 있는데 예. 이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그 부품단에서도 중국 벤더들이 좀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중국 밴드를 좀 배제하고 이제 좀 비중국 밴드를 찾기 위해 좀 컨택을 이제 되게 많은 곳에 이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도 좀 많이 컨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런 좀 한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에릭슨, 노키아와 이제 컨택하면서 샘플을 납품 중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약간 우리도 그 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콜 테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시도는 되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러게요. 그 사실은 작년 말에 또 일부 장비 회사들이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뭐 주파수 경매 얘기, 5G 주파수 경매 얘기가 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이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네요. 그 사실 이 주파수 경매라는 이벤트 자체가 되게 불확실성이 많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네,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 혹시 2020년에 좀 통신 장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때도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5G 주파수 경매를 한다고 이제 1년 전부터 그런 기대감이 이제 모아지면서 2019년 때부터 모아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0년 하반기 때 경매가 나왔지만 그때가 이제 딱 주가 고점이었고. 세론이었군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배경이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이제 통신사들이 뭐 경매를 통해 이제 낙찰을 받았지만 주파수를 그게 곧바로 이제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네트워크 투자로 막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또 봐야 될 점이 결국에 이런 통신사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지금 대부분의 상장된 국내 통신장비사들은 좀 삼성전자 네트워크 밸류체인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데 영업을 이제 그것에 대한 변수도 좀 남아있다 보니까 뭐 기대감은 가질 수 있되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제가 이쪽을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아주 뭐 통신 장비 쪽에서는 글로벌 네네. 거의 탑 뭐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통신 쪽에 이쪽 통신 장비 쪽에 이런 쪽이 사업 부문이 있긴 한데 화웨이에 비하면 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네. 얘기 좀 들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통신 장비 쪽에서 글로벌 강자가 된 거는 뭐
다른 여러 분야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그쪽은 중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결국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부의 그런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국이 잘하는 거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있고. 네, 화웨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점유율이 많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력도 좋은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사실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중국 뭐 화웨이가 됐든 뭐였든 중국의 이 통신 장비 쪽 기술력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기지국 같이 좀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된 그런 영역에서는 우리도 큰 잘해.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잘해요. 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음. 결국 영업과 이제 가격 경쟁력의 싸움이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지. 기술력 자체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 뭐 기지국 같은 그런 전통적인 영역에선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워낙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통신 쪽, 통신 장비나 이런 쪽에서도 뭔가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크게 기대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너무 이렇게 막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좀 그렇다. 네, 뭐 트레이딩이라고는 모르겠는데 그건 잘하시는 분들 얘기고 웬만한 분들은 좀 그 통신과 관련돼서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올해 이제 좀 뭐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보시기에 작년에 좀 통신주가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수준도 사실은 좀 제대로 이렇게 획득을 못했던 작년에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올해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올해 통신 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이 통사 중심으로 좀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통사 3사 중에서도 좀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SKT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SK텔레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주주 환원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네. 투심이 계속 안 좋으면서 좀 주가 상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KT와 LG U+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초에 위약금 면제 이후로 좀 이탈자가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이 발생하면서 네. 그래서 단기 주가 약세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또 KT를 좀 주목해야 될 점이 결국 통신주는 주주 환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가입자가 어느 정도 이탈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KT는 이제 시장이 좀 기대하는 수준의 주주 환원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에 좀 기반해 봤을 때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KT의 주주 환원 수익률이 6.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서 네. 근데 그거에 기반했을 때는 이제 KT가 그 과거 이제 밴드의 흐름을 봤을 때 거의 이제 주가 하단 부근에 이제 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계속 때문에 좀 주가가 예를 들어 악재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손익비 측면에서 좀 접근해 봤을 때 좀 양호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각종 노이즈로 인해 좀 주가가 조정을 그렇죠. 받을 때 뭐 이게 물론 바로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좀 저희가 비중 확대의 기회를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 또 배당 많이 하는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매력적이죠. 근데 만약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 6.9% 배당 수익률 이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6.9%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주가 차익이라고 됩니까? 시세 차익까지 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진짜 매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되실 수 있겠다. 그냥 하나 여쭤보는 건데 KT가 이번에 그 이탈 고객들을 잡으려고 기존 고객들한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데이터를 100기가를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KT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비용들 같은 경우가
뭐 이를테면 전체 실적에 그게 뭐 2분기부터 반영된다고 하던데 실적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됩니까? 사실 이제 그 대외적으로 발표한 금액이 이제 4,500억이잖아요. 네네. 이게 뭐 방금 말씀 주신 데이터 쿠폰을 포함해서 뭐 그렇죠. OTT의 6개월 정도 사용권 그리고 이제 멤버십 제휴 할인 확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의 상당 비용이 이제 올해 4분기에 결산 반영이 됩니다. 아, 올해 4분기예요? 네. 2분기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그 25년 4분기요. 작년에요? 네네. 작년. 그럼 다 반영이 된 거네요, 사실상. 작년 걸로. 일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그 음. 4,500억 중에. 음. 이제 나머지 자녀분에 한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이게 인식이 되는 구조라서 그렇죠. 뭐 대부분의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비용은 이제 25년도에 좀 많이 이제 떨어졌다 소위 말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실적에서는 이게 좀 스크래치가 별로 안 날 수 있게 최대한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회계적으로 어떻게? 예, 그렇죠. 100기가 주는데 100기가 평소에 쓰는 사람들 드뭅니다. 사실은 많이 써야 저도 하루 종일 쓴다고 해도 한 20기가인가 30기가 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통신 장비 쪽은 어디를 좀 올해 최선 호재로 뽑으세요? 저는 이제 그 RF HRC라는 아. 기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통신 장비 쪽에서 그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저는 이제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외 사업에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제 통신 쪽에서 진짜로 그런 전방 쪽에서 이런 투자가 터진다면 네. 그 과실을 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기업이 이제 RF HRC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방산 쪽에서 계속 성장이 나오고 있고, 예. 네.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향후 통신 장비까지 이게 더해진다면 좀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편안한 그렇죠.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RF 머티리얼즈가 이 회사 자회사죠? 네, 맞습니다. 자회사마저도 이제 좀 그러네.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RH, RF의 IHC 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